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함께 세일즈 외교에 나섰습니다. 자, 양국 정부 대표 기업인들이 함께 만나서 AI, 원전, 방산 등 분야에 있어서 논의를 했고 51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추진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최초로 이 군사 협력 차원으로 해외에 파병한 부대죠. 아크 부대 부대원들도 격려했습니다. 첫 소식 아부다비에서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사각 테이블이 배치된 아부다비 호텔로 속속 입장하는 재계 총수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양국 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눕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 아랍에미리트 실세 행정청장과 팔을 두드리며 반가움을 표합니다. 이어 칼리드 아랍에미리트 왕세자가 입장해 이재용 회장 등 우리 측 기업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이 대통령과 왕세자는 경제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UAE는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71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 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Today we meet again, this time in Abu Dhabi, as partners and as friends.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방문으로 AI 협력, 방산 수출 등 총 51조 원 경제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 파견된 아크 부대 장병들도 호텔로 초청해 격려했습니다. 아크 부대 승인들 끝 쉬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크 부대가 교책이라 어수선해 직접 방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뒤 이집트 카이로로 향합니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을 앞세워 중동 시장을 개척하는 세일즈 외교를 이어갑니다. 아부다비에서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이번 순방 기간 아랍에미리트식이 극진한 국빈 대접이 연일 화제입니다. 김혜경 여사 맞춤형으로 준비한 여러 행사에 김 여사가 눈물을 쏟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궁에서 열린 문화교류 행사. 소프라노 조수미 씨 공연이 시작됩니다. 그리운 금강산을 열창하자 김혜경 여사의 눈가가 붉게 달아오릅니다. 옆에 앉은 아랍에미리트 인사로부터 손수건을 건네받은 김 여사는 감동한 듯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조수미 씨는 김 여사의 선화예고 선배입니다. 오찬 행사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음악대가 울고 넘는 박달재를 연주했습니다. 박달재는 김 여사의 고향인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고개로 영부인 고향을 고려해 극진한 예우를 한 겁니다. 문화행사에선 전통복을 갖춘 남성들이 얇은 대나무를 머리 위로 흔듭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현지 전통 무용으로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추는 전통춤입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보낸 조식으로 아침을 열었습니다. 야채 바구니와 후무스, 케이크 등 중동식 조찬이었습니다. 대한해와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바이에 위치한 세계 최고층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 외벽에도 태극기가 점등됐습니다. 정말 화려한 그리고 엄중한 환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فخامة الرئيس ليجي ميونغ يسعدني أن أرحب بكم. 극진한 예우에 대한 보답으로 이 대통령은 평소 매사냥을 즐겨하는 모하메드 대통령에게 매 조형물을 선물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장동 업자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익을 얻을 즈음 법인을 세워 땅을 사들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당시 300억 원을 주고 사들였는데 저희 취재 결과 당시 본인 현금은 70억 원만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은 대출로 마련했었는데 지금 그 땅을 500억 원에 내놨으니 대출 원금과 이자를 빼도 꽤 큰 차익이 예상됩니다. 김주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세운 법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주차장 부지. 최근 500억 원의 매물로 나왔는데 법인이 300억 원을 주고 2021년 사들였습니다.
2021년은 2019년부터 시작된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이 끝난 해였습니다. 땅 매입에 실제로 들어간 법인돈은 현금 약 70억 원. 이 주차장 부지의 담보신탁 계약서에는 지역농협 7곳에서 총 230억 원을 대출해준 기록이 확인됩니다. 매수자가 300억짜리를 230억을 대출을 받고 나머지 70억에 대해서는 자기가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보면 됩니다. 호가대로 500억 원에 팔린다면 대출원금 230억 원과 법인이 투입한 70억 원을 제하고도 200억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땅이 팔리면 수익금은 신탁사를 통해 받아가야 하는데 검찰은 지금까지 수익 신탁권도 추진 보전에 처분을 막아놨습니다. 한편 남 변호사 법인은 약 48억 원의 대출 연체금과 약 8억 원의 세금 체납분에 대한 정산 압박을 받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서울 강남 청담동 건물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업자들이 슈퍼카를 타면서 호의호식하고 있다고요. 김민곤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국민의힘 의원들이 향한 곳은 서울 청담동의 5층짜리 건물 앞이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일당을 수천억 원대 부동산 부자로 만들어준 게 항소 포기의 실체라고 지적했습니다. 항소 포기로 날아간 7,400억 원이면 91만 성남 시민 전체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비 쿠폰을 86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남 변호사가 미국에서 호의호식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탄다고 알려진 슈퍼카 종류를 하나하나 호명했습니다. 슈퍼카를 돌려타면서 돈이 많다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자랑하듯 뽐내고는 했습니다. 환수돼야 했던 7천억 원의 돈이 이 도둑놈들의 호의호식하는 이런 생활에 모두 탕진된 지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도 민주당도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에게 그 이득이 나눠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고.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자, 민주당은 이 대장동 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무부에 감찰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검찰이 윗 어르신들이라고 이 회계사 녹취록에서 푼 대목이 녹취록 들어보면 위례 신도시라고 들린다는 겁니다. 검찰이 몰아갔다는 거죠. 자, 정영학 녹취록, 이게 사실 대장동 사건이 터지게 된 시발점이기도 하거든요. 대장동 1심 재판부는 이 녹취록을 그대로 증거로 채택을 했는데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준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재판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주요 진술을 날조했다는 겁니다. 증거와 진술이 왜곡, 조작된 사실도 확인했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 기소였다는 점을. 민주당은 처음 검찰에 제출된 정영학 녹취록 원본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만든 녹취록의 주요 핵심 단어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몸통으로 이 대통령과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을 엮기 위해 재창희형을 실장님으로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실장형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할 문제로 위례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민주당 관계자는 정영학 녹취록은 대장동 사건의 시발점이라며 녹취록의 신빙성이 깨지면 수사는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남욱 변호사 등 관계자 재판 진술이 바뀌고 있는 만큼 검찰의 조작 수사 주장을 더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대장동 1심 재판부는 정영학이 검찰에 제출한 녹음 파일은 원본 녹음 파일과 동일성, 무결성이 인정된다며 녹취록의 조작 가능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에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성남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걸로 지목된 이른바 이 항소 포기 4인방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시민 권리에 대한 조직적 방해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들고 들어섭니다. 고발 대상은 이른바 항소 포기 4인방.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직권남용,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신 시장은 정 장관의 거듭된 신중한 판단 주문은 사실상 항소 포기 압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검사 공판검사 팀에서는 항소 의견이었는데 정성호 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는 것은 그것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는 성남 시민이 공적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는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한다는 계획. 어제는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추징 보전 해제에 강력 반대한다는 의견서도 검찰에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항소 포기에 반대하며 사퇴한 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박철우 반부패 부장을 임명했는데요.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걸로 지목된 인사라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됩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정진우 전 지검장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는 오늘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습니다. 정진우 전 지검장이 지난 9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사직한 지 열흘 만입니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한 대검찰청 핵심 간부로 지목됐는데 대장동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책임자로 발탁된 겁니다. 공석인 수원고검장에는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임명됐습니다. 전 정부에서 좌천돼 있다가 고검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해 단행한 인사라는 설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항소 포기를 책임질 사람이 전국 최대검찰청 책임자로 임명됐다며 반발할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방금 보신 이 검찰 인사를 두고 항소 포기 보은 인사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 반면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대하면서 집단 성명을 냈던 이 검사장들을 전원 고발하면서 압박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켜야 하는 검찰 조직은 이제 죽었습니다.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만 사법부에 검찰 조직에 남겨두겠다는 그런 저열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발탁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보은 인사라고 직격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항소 포기 범죄의 키맨이라며 추미애 입으로 활동한 축바라고 비꼬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라며 대장동 8천억 도둑질, 범죄 수익 지키기에 온 국가 권력이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전원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입니다.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검찰 내부망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집단 성명을 낸 게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공무외 집단 행위라는 겁니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지검장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은 별개라며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아는 기자, 자연계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인사 어떻게 할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죠? 뭐 강등시키라는 네. 여당들 주장도 나왔는데 오늘 단행을 했어요. 네. 뭘 어떤 의도로 봐야 됩니까? 네, 이른바 검란 진압용 인사라는 평가가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검사들의 집단 반발 그리고 검사장 사퇴로 이어졌는데요. 사실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는 임은정 검사장 발탁 정도가 깜짝 인사였을 뿐이고 전반적으로는 무난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항소 포기 이후 검사장 18명이 집단으로 항의 성명을 내면서 이 인사 기류도 바뀌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 대검과 서울고검을 포함한 총 5곳 인사 면면을 보면 기존의 실효 인사, 탕평 인사로는 이번 검사들의 집단 반발 문제를 진화하기 어려웠다고 판단을 했고 결국에는 코드 인사를 꺼내들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중 제일 주목되는 것은 아무래도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워낙 중요한 자리니까. 이게 이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는데 좀 어떤 인물인지 설명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신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이 됐는데요. 지난 7일 대장동 사건 항소 마감일이었습니다. 항소를 재검토하라 이런 의견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한 당사자로 수사팀이 지목한 검사입니다. 그때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는데요. 이번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들 반발에 밀려서 사직을 했습니다.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진 사퇴를 했는데요. 그런데 대장동 항소 포기 결재 라인에 있던 이 박철우 검사장은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는 인사가 오늘 난 겁니다. 내부 반응은 좀 어때요? 네, 내부 반응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석이 된 이유가 바로 이 항소 포기 사태 때문인데 해명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을 그 자리로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탁된 검사가 5명이잖아요. 근데 이들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이 검사들의 이력을 보면 이번 인사가 코드 인사라고 평가받는 공통점이 나옵니다. 오늘 검찰 고위직에 발탁된 인사 5명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는 요직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한직으로 발령이 나가거나 좌천성 인사를 겪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이력만 놓고 보면 법무부 입장에선 우리 편 아니냐 이렇게 여길 만한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수원고검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이 두 곳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찰청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그리고 성남FC 사건을 기소한 곳입니다. 수원지검은 대북 송금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기소를 한 검찰청이니까 이 기소를 취소해서 재판을 없앨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요. 신임 오늘 임명된 수원고검장은 지금 수원지검장이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 논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겠죠. 법무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법무부는 일단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난 7월에 첫 검찰 인사를 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겁니다. 시기적으로도 좀 깜짝 인사라고 볼 수가 있고 내용으로 봐도 검찰 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좀 강화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항소 포기 사태로 동요하는 그 검찰 조직을 어떻게 추스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좌연길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13년을 끌어온 이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소송이 우리 정부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정권이 4번이나 바뀔 만큼 길고 지리한 소송전이었는데 좌고우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낸 공직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소송이 시작된 건 2012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 개입했다며 문제 삼은 겁니다. 지난 2022년 우리 정부에 약 4천억 원 배상 명령이 내려졌지만 정부는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결국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소 판정을 받는 완승을 거뒀습니다. 취소 신청 인용 비율이 5% 수준인 걸 감안하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극적 반전이었습니다. 정권이 4번 바뀔 만큼 긴 소송이었지만 법무부 전담 대응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파견검사와 사무관, 공익법무관 등이 역할을 나눠 소송 전략을 세우고 증거를 수집 검토해 정부 대리 로펌과 협업했습니다. 14시간 시차 속에서 새벽까지 일하고 수만 쪽의 기록과 씨름하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공적 마인드와 아울러서 객관적인 실력을 무장한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전사들이기도 합니다. 4천억 원대 국부 유출을 막고 73억 원대 소송 비용까지 돌려받게 된 비결은 결국 공직자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노력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그런데 이번 론스타 사건 승소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모두 내덕이라며 공치사하기 바쁩니다. 이 정부 여당은 새 정부의 쾌거라고 했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소송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숟가락 얻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구자준 기자 보도 보시고 누구 덕인지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 한, 미, 중, 일 정상 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론스타 판정 취소 소송 승소가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발표한 김민석 총리. 그러자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뒤늦게 숟가락 얹지 말라며 발끈했습니다. 오히려 과거엔 민주당 인사들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며 자신을 비판하지 않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이 그냥 약 팔라고 하십시오. 예. 근데 자기들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제로입니다. 언론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은 무언가 사정이 바뀌는 수도 것처럼. 있을 것처럼 네.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성과를 가로채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승소이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나쁘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소송을 잘 이어받아 승소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론스타 소송을 이어받은 이재명 정부는 책임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이익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계엄 이후 법무부 장관이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꾸준히 노력한 덕분이라며 내 덕은 뽐내고 남 탓부터 하는 건 빈축만 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누구 덕이에요? 이거 꽤 역사가 길잖아요. 일단 역사부터 설명을 한번 짚어볼게요. 시작은 이명박 정부 때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 때문에 외환은행이 더 비싸게 못 팔았다, 손해봤다면서 6조 원 넘는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에 우리 정부가 약 3천억대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듬해 인정 못한다 하면서 취소 소송 제기를 했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선 올해 자 배상액 한 푼도 안 줘도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 정부가 이제 얽혀 있는데 그래서 누가 잘한 거예요? 일단 먼저 3천억 원대 배상하라는 기존 판정 불복해서 취소 소송 제기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거론이 됩니다. 2023년에 이 소송에 대응할 전담 대응팀, 또 국제법무국을 신설하기도 했죠. 앞서 보신 것처럼 한 장관이 취소 소송 제기할 때요, 민주당에서 반대 많았거든요. 취소 소송 제기해서 이기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할 확률이다, 이길 가능성 사실상 제로인데 소송비만 더 늘어서 로펌배만 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던 겁니다. 한 전 장관 이런 우려와 반대 뚫고 일단 배상액을 한 푼도 내놓지 않을 물꼬를 튼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소송 진행까지 한 전 장관이 한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한 전 장관이 2023년 12월에 물러나고요. 이듬해 본격적으로 변론이 진행이 됐거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요, 지난해 2월 영입한 정홍식 국제법무부 국장이 사실상 외부 로펌 등과 함께 변론 전략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최후 변론 한 달 앞두고요, 지난해 12월 계엄이 터진 겁니다. 대통령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었는데 이 정 국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올해 1월 최후 변론을 아주 무사히 끝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현 정부 일단 사실은 공식적인 재판 절차는 민주당 정권 출범 전인 올 초에 끝나긴 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에서 이제 승리의 결과를 얻었고, 그러니까 에이픽에 이어서 새 정부의 또 다른 성과다, 뭐 이렇게 민주당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이제 진짜 완승이거든요. 이건 누구 덕이라고 봐야 돼요? 바로 이 어지러운 정치 상황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낸 법무부 전담대응팀 소속 10여 명의 공무원들입니다. 정홍식 국장은요, 이 공무원들 향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대한민국의 전사들이다 이렇게 치켜 세웠거든요. 자, 워싱턴 DC와 14시간 지금 시차 속에서도 밤낮 없이 일했고요. 수만족 영문 서류들 계속 보면서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파견 검사, 사무관, 공익법무관 역할 나눠서 소송 전략 세우고 증거 수집하고 국내 재판 분석하면서 소송 승리 이끌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제일 궁금한데 어떻게 이긴 거예요? 사실 쉽지 않다고 봤거든요. 법조계 관계자들도 다 놀라더라고요. 승리의 비결이요. 내용으로 다퉜다기보다는 절차의 위법성 증명했다는 겁니다. 원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했던 판정문이 있는데 우리 정부 변론권이 담기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 점이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법리적 우려를 인정해서 취소를 이끌어낸 굉장히 희소한 사례다. 이런 평가가 법조계에서도 나왔습니다. 아, 이거 실력으로 뚫은 거네요. 네. 네. 자, 아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네, 격분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호통치는 모습이 화제가 됐죠. 김 실장이 김 위원장에게 고맙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소환했습니다. 김병기 위원장의 이 상임위 진행을 좀 배우란 거죠. 박자은 기자입니다. 어떻게 그때 가족을 그냥 막 엮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족이 엮는 게 아니라 역시사지로. 자, 다음은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낮은 자세를 보였습니다. 제 딸이 이제 아빠가 공직에 있는 걸 되게 싫어하고 좀 애잔함이 있잖아요. 제가 좀 더 부드럽게 답변하는 훈련을 더 해야 되겠다. 호통을 치며 자신의 발언을 제지했던 김병기 운영위원장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책실장! 가만 있어봐요. 정책실장! 정책실장! 여기 정책실장 화내는 거는 무엇입니까? 위원장님도 고맙고 저를 뭐라고 하시는 것보다 그 상황 위원장으로서 정리하려고 하신 거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비교하며 김 원내대표를 칭찬하는 야당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10분의 1만이라도 좀 배우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발언권도 막 뺏기고요. 진행에 있어서 편파적인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강성층 사이에선 같은 진영을 무시하고 윽박질렀다며 김 위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6년 뒤면 노량진 일대가 한강변을 대표하는 신도시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표 신속 통합 기획을 민주당에서 불통 기획이다 비판하자 반격에 나선 건데요.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를 찾아 2031년이면 노량진 일대가 한강변 대표 신도시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강이 매우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요지에 만가구 공급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주택 공급의 숨통이 트이게 되는 것이죠.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는 면적이 총 46만 1000제곱미터로 한강까지 최단 거리가 약 700m 정도 됩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합 기획을 적용해 사업 기간이 평균 6년 6개월 단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내세운 이 신통기획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신통기획이 사실상 불통기획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224곳 중에서 착공에 들어간 곳은 불과 2곳에 불과합니다. 계획만 거창할 뿐 실제 착공 실적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까 84구역에서 7만 가구가 착공이 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집권 여당이면 집권 여당답게 이제 더 이상 그런 거짓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 금요일 국토교통부와 첫 실무진 회동을 갖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첫 재판 이후 2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재판부가 중개 신청을 허가한 건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권경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는 김건희 여사. 검은색 정장을 입었는데 안에는 경량 패딩을 껴입었습니다.
흰 마스크와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김 여사는 머리를 어깨까지 길게 풀어내렸습니다. 재판부에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는 변호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선 김 여사의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 9월 24일 첫 재판 이후 2달 만입니다. 재판부가 특검팀의 중계방송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은 헌법상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재판 촬영과 중계는 수사 기록에 대한 증거조사 직전까지만 허용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알 권리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 추정 원칙도 보호해야 한다며 서증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계가 끝난 뒤 김 여사가 건강 이상을 호소해 재판이 잠시 멈추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오늘 법원에선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오빠 진우 씨에 대한 구속 심사도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올랐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을 사면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이 땅의 매입 과정에서는 차명 투자 의혹도 불거져 2020년 관할구청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습니다. 땅을 사면서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 씨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에 지난해 11월 27억 3,200만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5억 500만 원을 내지 않아 정부가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행안부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에 대해 출국 금지와 감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안 나온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 경고를 받고 결국 법정에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증언은 거부했는데요. 앞서 나온 이상민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신이 구속 상태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합니다. 특검 검사들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묻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총리님에 대한 재판인데 왜 저에 대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 계속 증인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시죠? 앞서 불출석을 예고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재판부의 강제구인 경고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답변을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 재고를 요청한 적이 있다며 계엄에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계속 발언권을 요청하다가 법정 소란을 이유로 감치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풀어준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금지했습니다. 무력 시위도 이어갔습니다. 먼저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가판이 중국 해군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합니다. 지난 5일 실전 배치된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남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 등을 담은 총을 장전하고 칼을 뽑았다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중국군은 서해 중부와 남부에서 실탄 사격을 진행했는데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부 훈련 지역은 일본 섬과의 거리가 870km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훈련 영상 등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며 일본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여행 자제 권고, 영화 상영 연기 등 일본에 대한 압박을 8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조치까지 취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22개월 중단됐다가 지난 6월 합의 후 이달 5일 실제로 재개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보름 만에 다시 금지하고 2001년 광우병 사태로 중단된 일본산 소고기 재수입 논의도 중단했습니다. 중국이 일본 농가와 어민까지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중국은 유엔 총회에서도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这样的国家根本没有资格要求成为安理会常任理事国。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더욱 강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이른바 굴욕 외교 영상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측이 공개한 건데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중국 국장에게 일본 국장이 마치 고개를 숙이는 듯 보이죠. 이 소식은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과 일본 외교 당국의 아시아 담당 국장이 협의를 마치고 회의장에서 나옵니다. 잠시 멈추더니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류진숭 중국 외교부 국장 앞에서 가나이 마사키 일본 외무성 국장이 자세를 낮추는 듯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공개한 영상인데 중국에선 일본 관료가 고개를 숙였다며 확산됐습니다. 일본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日本側としかるべく調整されない形でプレスアレンジが行われた点、この点については中国側に対ししかるべく申し入れを行いました。 일본 언론들도 의도된 연출이라는 반응입니다. 지지통신은 가나이 국장이 옆에 서 있는 통역적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고개를 숙인 것처럼 찍힌 걸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우위를 점하려는 중국의 선전전이라고 했고 아사히 신문도 중국이 우위에 있다고 연출하려는 의도라고 전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公の場で政府側の方がそのような態度を表に出してしまうのはちょっとどうかなとは思いますね。ちょっと威圧しているようなアングルで撮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일부 정치권에선 불손한 태도의 공산 중국의 야만성을 확인했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만 일본은 경제에 타격을 주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제재 조치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연락은 없었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 철회는 없다고 분명히 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범석 부장 나왔습니다. 자, 지금 중일 관계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에 중국이 맹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 존립에 위기가 생긴다. 즉 자위권, 다시 말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중국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건데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자,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대만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통일을 이뤄야 되는데 이를 일본이 막겠다는 취지인 거죠. 아베 전 총리를 포함해서 재임 중에 이런 센 발언을 한 일본 총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를 향해 그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섬뜩한 발언하면서 중국의 압박이 시작된 겁니다. 네, 저 발언 참 충격적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죠?
네, 말 그대로 파상 공세입니다. 일본 여행이나 유학 자제 권고부터 영화 상영 연기 같은 문화 제재도 했고요. 좀 전에 이 리포트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항공모함 푸제남 훈련이나 서해 실탄 사격 훈련 같은 군사 압박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 수산물 수입 재금지 조치, 즉 실질적인 제재까지 한 겁니다. 다음 보복 조치로는 중국의 자원무기로 불리는 히토류 수출 규제 강화도 예상되는데요. 이 조치들 대부분 13년 전 센카쿠 영토 분쟁 당시 중국이 일본에게 취했던 것들입니다. 그만큼 중국은 대응 카드도 많고 매뉴얼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반격 안 합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은 중국처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요, 일본 수입 의존 품목 수있는데 중국 의존도가 절반이 넘는 품목이 3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G7 평균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죠. 자, 관광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 와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대항카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일본의 에칭가스 등 반도체 핵심 소재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이 70, 90 이런 수준인데요. 이 수출을 막으면 중국 반도체 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치, 2019년 아베 전 총리가 우리한테 했던 수출 규제 항목이죠. 당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업체들까지 피해를 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반격 카드를 썼다가 역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럼 두 국가가 이 문제를 좀 정치적으로 풀 가능성은 없습니까? 자, 일본 현지 소식통들은 현재 다카이치 총리한테 중국 외교 파이프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민당은 과거에 중국통으로 불렸던 니카이 전 간사장이나 공명당이 있었는데 니카이 전 간사장은 이 정계를 은퇴를 했고 공명당은 다카이치 내각과 연립 여당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럼 결국 이대로 중국이 승리하는 겁니까? 자, 이게 문제인데요. 일본은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사흘 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다카이치 총리가 리창 중국 총리와 어떻게든 만나서 대화를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단호하죠. 그렇다고 사과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를 하면 중국은 즉각 다카이치 퇴진을 주장하며 더 압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기전을 각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은 총리 지지율이 고공행진이지만 여행 자제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로 일본 경제가 악화되면 곧바로 추락할 수 있는 거죠. 일본 현지에서는 출범하자마자 문제를 일으킨 다카이치 내각이 오래 집권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범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이맘때 캠핑 즐기시는 분들 난방기구 많이 쓰시죠?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냄새도 나지 않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는 캠핑하던 부부가 숨졌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텐트와 연결된 SUV 승용차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어제 오후 50대 A씨와 40대 B씨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텐트 안에는 난방기가 작동 중이었고 이 텐트와 차량이 밀폐된 상태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배기구를 통해서 그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단조팩이라 가지고 견고하게 박아놓으셨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캠핑장에선 난방용품 사용이 늘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일산화탄소입니다. 색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중독돼도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통 열어놓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 이제 텐트마다 다 구멍이 있거든요.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두통과 현기증, 구토 증세가 일어나고 중추신경계가 마비돼 의식을 잃거나 숨질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캠핑 중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2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텐트 안에서 취침을 할 경우에는 적당한 환기를 시켜서 그 산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제일 먼저 포착되는 텐트 천장에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도 사고 예방의 한 방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다가 추락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베란다에서 늘 조심해야 하지만 특히 이 난간 높이가 배꼽보다 낮으면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바닥에 떨어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1시쯤. 20층 자신의 집에서 떨어졌는데 추락 지점에서는 이불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창문 밖으로 이불을 내놓고 털다가 남성이 중심을 잃고 이불과 같이 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불 털다가 떨어졌다고. 지난해 11월 전남 광양, 2023년 4월 서울에서도 베란다 난간 등에서 이불이나 빨래를 털다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이불이 두껍고 무거워지면서 자칫하면 무게중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난간 높이가 배꼽 위에 오는 곳에서 이불을 털어야 하고 발 받침대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집게 등으로 이불을 단단히 고정해놓고 털거나 손으로 직접 털기보단 도구 등으로 두드려 털면 추락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술에 취해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병 깨고 난동 부린 것도 모자라서 체포 후에도 순찰차 집기까지 부쉈고 혐의는 추가됐습니다. 술이 깨선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소주병을 들고 비틀거리는 60대 남성. 한 곳을 계속 응시하더니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도착하고 경찰관 3명이 달라붙어 남성을 가까스로 차에 태웁니다.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하고 편의점 앞에서 술병을 집어 던지는 등 3시간 동안 난동을 피운 남성이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12시 반에 들어갔는데 술 먹고 어떤 사람이 계속 뭐라고 하더라고요. 욕하고 미리 술 깨진 건 아니고 소주 깨진 막 깨졌더라고요. 제 땅 풀었다가 쓰러지니까. 남성은 체포돼 순찰차에 태워진 뒤에도 반발하며 발길질을 하다 순찰차 햇빛 가리개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강제추행과 업무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화면 보시면요. 누가 봐도 자기 택배구나 싶을 정도로 유유히 갖고 걸어오는데요. 남의 택배입니다. 이 택배를 상습적으로 훔쳐온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집 없이 차량 안에서 생활을 해왔는데 그 차 안에선 훔친 택배 상자가 가득히 발견됐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파란색 민소매 옷을 입은 남성이 건물 내부 복도를 걸어옵니다. 닫힌 문을 하나씩 열어보며 안쪽을 확인하더니 택배 보관실에서 택배 상자를 집어서 자기 것처럼 가져갑니다. 10분 뒤 돌아온 남성, 또 다른 택배 상자도 챙겨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서울 용산과 강남 등지의 공유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등에 몰래 침입해 남의 택배를 훔쳐온 40대 남성의 모습입니다. 약 20일에 걸쳐 12차례나 남의 택배를 가져갔는데 반지는 물론 컴퓨터와 수건까지 물건 종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1,080만 원. 경찰은 CCTV 등으로 남성 동선을 추적해 남성의 차량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검거했습니다. 차량 안에는 택배 상자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집 없이 차량 안에서 생활을 해왔고 훔친 물건을 중고 거래시장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절도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경찰과 소방이 합동작전으로 한시가 급했던 고위험 임신부를 구해냈습니다. 제주부터 이 바다를 건너 경남 창원까지 헬기와 차를 이용해 긴급 이송해 무사히 출산까지 마쳤는데요. 구급차를 본 운전자들도 기꺼이 길을 내줬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운동장에 대기 중인 119 구급차와 순찰차. 헬기가 운동장에 착륙하고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구급차에 태웁니다. 제주에 사는 29주차 임신부로 갑작스러운 고혈압 증상에 임신부는 물론 태아도 위급한 상황입니다. 병원을 찾다 헬기를 타고 경남 창원까지 온 겁니다. 구급차가 출발하자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가 호위하며 달립니다. 퇴근 시간이어서 도로는 차량들로 가득하지만 사이렌을 울리며 위급 환자 이송 중임을 알리자 운전자들은 차량을 양쪽으로 비켜 길을 터줍니다. 경찰이 뚫어놓은 길을 따라 구급차는 시내 도로를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병원까지 오는 길은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 구간인데요. 평소 40분 넘게 걸리는 길을 18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제주에서 창원 소재 병원까지 가는데 총 1시간 33분이 걸렸습니다.
임신부는 건강을 회복했고 무사히 출산까지 마쳤습니다. 시민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모세 기적처럼 길을 뚫어서 안전하게 호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방과 경찰의 신속 대응과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홍신우입니다. 네, 혼자 살면 고기나 야채를 사놔도 다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소분 모임 유용할 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함께 모여 대용량 상품을 저렴하게 사고 필요한 만큼만 나눠 갖는 건데요.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창고형 마트 앞에 모여 인사를 나누고 함께 살 물건들을 읊어봅니다. 저는 고기하고 고기류하고 빵하고 또 가금류. 고기랑 두바이 초콜릿. 쇼핑은 각자 담당한 물건들을 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육과 또 여기 신선한 야채들 위주로 많이 구매하고 있어요. 시중 가격보다 20% 정도 저렴해 눈여겨보았던 대용량 제과 제품도 챙깁니다. 여기서 사면 싸고 여기 대용량이어서 소분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쇼핑이 모두 끝나면 구매한 제품들을 나눠 가지는 소분 작업이 시작됩니다. 미리 준비한 용기에 각자 가져갈 만큼 식재료를 옮겨 담은 뒤 정산까지 마치면 모임은 끝납니다. 간식도 이제 많이 사놔서 밖에 나갈 일 없어서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물건을 구매한 뒤 현장에서 제품을 나눠 쓰는 소분 모임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한 대용량 제품을 나눠 쓸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같이 쇼핑을 하러 가는 과정에서 좋은 것도 소개받고 경험도 같이 하고. 소분 모임이 인기를 끌면서 식재료를 넘어 꽃이나 커피, 원두 등으로 쇼핑 분야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내년부터 산업재해 위험을 신고하면 최소 5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건설업계에선 북한판 감시 체계를 유도하는 거냐는 반발도 나옵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산업재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위험한 자재를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중대한 사고 징후를 촬영해 신고하면 국민 누구나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연간 3건,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예산 11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포상금을 해놔버리면 무분별하게 사진을 찍을 거고 당연히 감독관들은 그 시도 때도 없이 나와야 될 테고 정작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틀 3일이고 청소하거나 솔직히 작업을 못 해요. 포상금 없이도 신고 건수가 연간 15,000건에 달하는데 내부 고발을 양산해 노사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식 감시 체계를 현장에다 도입하는 것 같거든요. 사업주는 나중에 이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정말 신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파파라치 같은 사람들을 양산해낼 수 있다는 점도 우려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작업장의 경우 내부 감시 체제로 산재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부작용이 발생하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이런 모욕적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다니 참 놀랍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긴데요. 난감한 질문에 말 끊는 건 기본,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이라도 하면 돼지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 앞마당 사우스론에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F-15와 F-35 전투기는 편대 비행을 합니다. 이날 백악관을 찾은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환대한 겁니다. 멜라니아 여사를 비롯해 팀 쿡 애플 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 유명 인사도 함께했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백악관 출입기자가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암살 사건에 빈살만이 연루됐는지 물었습니다. You're with who? ABC News, sir. Fake news. ABC fake news. One of the worst in the business. 이 기자는 트럼프와의 연관성 의혹이 제기된 미성년자 성착취범 앱스타인에 대한 질문도 합니다. Why not just do it now? I think you are a terrible reporter.
미국 현지 매체들은 백악관 기자들이 두려움 없이 질문한다며 기자들을 높이 평가했지만 정작 트럼프는 불편한 질문을 한 기자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발언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도 앱스타인 사건을 묻는 기자에게 원색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전미 언론클럽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발언과 비판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시뻘건 불꽃이 퇴근길 도로와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브라질에서 폭죽 창고가 터진 건데요.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리는 차들로 가득한 도로 옆, 갑자기 시뻘건 화염이 솟구치고 불꽃이 쏟아집니다. 대형 폭발 이후에도 폭죽 터지는 소리가 이어졌고 도로 위는 뿌연 연기로 덮였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폭죽 창고가 폭발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최소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으며 인근 건물 23채와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됐습니다. 당국 조사 결과 해당 창고에는 불법 제조된 폭죽들이 대거 보관돼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주황색 죄수복 차림의 수감자들이 호송차에서 우르르 내립니다. 이 중 한 수감자가 검은 모자를 쓴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총을 건네받자마자 경찰을 향해 조준합니다. 경찰들은 호송차에서 내린 수감자들과 섞여 혼비백산에 달아났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캄보디아 스바이리형 지방법원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재판 중이던 베트남 국적 수감자 등 6명이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명 중 1명은 현지 경찰에 붙잡혔지만 나머지 5명과 여성 공범은 아직 도주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리는 한 남성. 그런데 잠시 후 남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번지점프 줄이 공중에서 끊어지며 추락한 겁니다. 현지 시각 12일 인도의 한 스포츠 센터에서 20대 남성이 약 35m 높이 번지점프대에 올랐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양철 지붕에 걸린 채로 발견됐는데 가슴 부위에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내일부터 추위가 풀리면서 이맘때 가을 날씨로 돌아오고요. 이번 주까지는 큰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서울은 영상권으로 올라섭니다. 낮 기온은 2자릿수로 평년 수준 크게 웃돌겠고요. 이번 주 내내 비슷한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높고요. 한낮에는 14도로 오늘보다 5도 오릅니다.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바람도 강해서 산불 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 제주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립니다. 그 밖에는 남은 한 주 비 예보 없이 무난한 날씨 이어가다가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맛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